만약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성공한 CEO가 우연히 들른 어시장에서 한 아이를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동생. 그 동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한 감동 실화를 재구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성공한 CEO 김준혁은 오늘도 접대용 최고급 생선을 고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명품 코트와 구두가 어울리지 않는 이 비린내 나는 시장. 하지만 그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활기찬 경매 소리, 얼음 위에 펼쳐진 싱싱한 생선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상인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큰 손님이었으니까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집 광어가 제일 싱싱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목소리에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또렷한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오뚝한 코.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왜 그래요, 아저씨?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이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동생이 숙제할 때마다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생. 그 동생과 똑같은 표정을 짓는 아이라니. 아저씨, 싸게 드릴게요. 아이가 요를 길게 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난스럽게 어필하는 그 모습마저 똑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용돈을 달라고 조를 때 짓던 바로 그 표정.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광어 좀 보여줄래? 네. 이리 오세요. 우리 아빠가 오늘 새벽에 직접 떼온 거예요. 아이는 신이 나서 앞장섰습니다. 가게로 안내하며 연신 자랑을 늘어놓는 아이. 준혁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걸을 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우는 버릇까지 동생과 같았으니까요. 시장 안쪽 작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능숙한 솜씨로 수조에서 광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손놀림이 제법 능숙했습니다. 아빠한테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잘하죠? 아빠가 제가 장사 체질이래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값을 계산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혁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동생만의 독특한 버릇. 암산을 할 때 꼭 허공에 숫자를 써가며 계산하던 그 버릇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는 지금 다른 물건 떼러 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준혁은 광어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이가 다시 다른 손님에게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 버릇, 심지어 말투까지. 동생이 살아있다면? 아니, 그럴 리 없다. 분명 장례식을 치렀고 화장을 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준혁은 다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 가게를 지켜보니 아이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손님을 부르고 있는 아이. 아저씨, 어제 오신 아저씨잖아요. 또 오셨어요? 아이가 준혁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광어가 너무 좋아서 또 왔어. 진짜요? 우리 아빠가 고르는 물건은 다 최고예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오른쪽 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역시 동생의 버릇이었습니다. 고민할 때마다 오른쪽 귀를 만지던 동생. 그런데 아저씨, 뭐 드릴까요? 오늘은 도미도 좋고 우럭도 싱싱해요. 준혁은 아이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고. 이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확인해야겠다고. 아이야,
아빠는 언제쯤 오시니? 1시간 후면 오실 거예요. 기다리실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동생의 흔적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시장 통로에서 보이는 가게 입구를 계속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가끔 손을 흔들며 아빠 곧 와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급하게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남자가 가게 쪽으로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준혁을 본 것입니다. 순간 남자의 몸이 경직되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는 몸을 돌려 다시 시장 입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아빠. 민수가 아빠를 발견하고 크게 불렀지만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왜 저러지?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전화가 왔는지 민수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가셨어요? 네. 급한 일이요? 네. 알겠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아빠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물건 떼러 가야 한대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그 남자, 분명히 자신을 피한 것입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설마,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혁은 매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민수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새벽에만 오셔서 물건 놓고 가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민수의 설명이었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민수를 관찰하며 준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가 계산할 때 허공에 숫자를 쓰는 버릇 생각할 때 오른쪽 귀를 만지는 버릇, 뭔가를 정리할 때 소리 내어 숫자를 세는 버릇까지 모두 동생 준호의 버릇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성함이 뭐니? 어느 날 준혁이 물었습니다. 박진수요. 왜요? 박진수.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혹시 아빠가 고향 얘기해 준 적 있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가족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멀리 계신다고만. 민수의 대답에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동생은 15년 동안 가족을 부정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준혁은 새벽 5시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상인들이 물건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 반,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내려 부지런히 물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남자의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굳어버린 채 돌아보지 못하는 남자. 준혁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나야.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15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준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콧날, 그 얼굴형. 동생 준호였습니다. 형. 간신히 나온 한마디. 15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어? 형,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른 척 하라고?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야 했어요. 지금도 그래야 해요. 그때 트럭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민수가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왔습니다. 아빠, 벌써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그러다 준혁을 발견하고 잠이 확 깼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차에서 좀 더 자고 있어. 아빠가 물건 내리고 갈게. 아빠, 이 아저씨 아세요? 왜 두 분이 그런 표정이에요? 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차에 가서 좀 더 자. 잠이 다 깼어요.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차에 있어. 평소와 다른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가 준혁을 데리고 가게 뒤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형,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했을 때 형 기억나요? 그때 찾아온 사채업자들. 준혁은 기억났습니다. 온 가족이 공포에 떨었던 그 시절. 그들이 형을 노렸어요. 의대생인 형을. 형의 미래를 담보로 하려고 했죠. 형이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형 대신에. 그리고 거래를 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죽은 걸로 위장하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는 조건으로. 대신 저는 완전히 사라져야 했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유령처럼. 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미친 짓이야. 왜 그런 선택을. 형은 꿈이 있었잖아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 부모님의 희망이었고. 전 괜찮았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가짜 신분으로. 형이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신문에서 형 기사 볼 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죠. 준호야,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가지 못했어요.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혼자 두 분을 모셔야 했으니까.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죽은 아들이니까.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동생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 사채업자들은 몇 년 전에 경찰에 잡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죽은 사람이고 박진수로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와서 어떡해. 그럼 이제 돌아올 수 있잖아. 형, 민수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한테 아빠가 유령이었다고, 가짜 신분으로 살았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이 엄마도 제 진짜 정체를 몰라요.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준호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 제발 그냥 가세요. 민수만큼은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겐 제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형이 성공한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트럭에서 민수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물건 정리해야 하는데. 금방 갈게. 준호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형, 제발. 우리가 만난 건 꿈이었던 걸로 해주세요.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동생을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뭔데요?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연락해. 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라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가 민수와 함께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빠에게 뭔가 제잘거리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 15년 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지만 또다시 놓아주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시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간절한 부탁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매일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거래처와 만찬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동생과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잘 지내는지, 민수는 건강한지 그저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준혁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시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 가게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 혼자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준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도 갔습니다. 역시 민수만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준혁은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민수가 준혁을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달은 넘었죠?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 일이 좀 바빠서. 그런데 아빠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가 좀 아프세요.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벌써 2주째예요. 무슨 병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자세히 안 알려주세요. 그냥 금방 나을 거라고만. 민수가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부러졌습니다. 혼자 가게 보기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아빠 대신 제가 해야죠. 병원비도 필요하고 12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려줄 수 있니? 민수가 망설였습니다. 아빠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래요. 특히 아저씨한테는. 특히 나한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아저씨 얘기를 가끔 하세요. 꿈속에서요. 형, 미안해. 형, 잘 지내라고. 아저씨가 아빠 형님이신가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병원 이름만 알려줘.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게. 민수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에요. 1203호. 준혁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자신이 레지던트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1203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곳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아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는 분이 입원해 있어서 1203호 환자 박진수 씨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을까? 후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라. 하지만 선배님이시니 간경화 말기예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간경화 말기.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는? 간 이식이 필요한데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대기자도 많고. 준혁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눈을 떴습니다. 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어떻게? 민수가 걱정하고 있어. 그 아이한테 형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내 부탁대로 아무 말 안 했어.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며.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요. 가짜로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 포기했어요. 어차피 순서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형, 그러지 마요. 형 인생은 형 거예요. 저 때문에 더 이상.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저씨도 오셨네? 민수가 가져온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아빠가 병원 밥은 맛없다고 해서 삐뚤빼뚤한 김밥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음료수 좀 사다 줄래? 자판기에서. 준호가 민수를 내보냈습니다. 형, 제가 죽으면 민수 좀 부탁해요. 무슨 소리야? 박진수가 죽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돼요. 제 진짜 신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만해. 내가 방법을 찾을게. 형, 15년 전에 날 살리려고 내가 희생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준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의대 선배였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선배님, 부탁이 있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의 일, 동생의 희생,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구나. 일단 검사를 해보자. 형제니까 간 이식 적합성이 높을 거야. 검사 결과 준혁과 준호의 간이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분 문제가 있잖아. 선배님,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돈의 문제가 아니야. 법적 문제란 말이다.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시 사채업자들이 구속됐다면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 협박, 그리고 보험 사기 강요. 이걸로 동생분의 신원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검찰청을 오갔습니다. 15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자꾸 형 이름을 불러요. 준혁 형이라고. 아저씨가 아빠 형님 맞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내 아빠 형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삼촌이에요? 그래. 왜 이제야? 왜 그동안? 준혁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 해결할 거야. 아빠도 낫게 할 거고, 우리 가족도 다시 모일 거야. 민수가 준혁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5년의 비밀이 만든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검찰청 강력부 김 검사가 준혁을 만났습니다. 15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당시 사채업자 조직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있네요. 그럼 동생의 신원 회복이 가능한가요? 증거만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필요해요. 당시 조직의 부두목이었던 최달수가 복역 중인데 그의 증언이 있으면. 준혁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교도소 면회실. 강화유리 너머로 최달수가 나타났습니다.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김준혁 씨요? 그때 그 의대생. 15년 전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잊겠소. 그 일로 우리 조직이 완전히 망했으니. 최달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동생 용감한 놈이었어요. 형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나섰지. 그 일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하러? 내가 얻을 게 뭔데? 가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준혁이 최달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면 말입니다. 최달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 아직 살아있어? 간신히요. 그때 우리 두목이 보험금 때문에 눈이 멀었었지. 나도 말렸는데, 알았소. 증언하겠소. 최달수의 증언으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당시 강요에 의한 보험 사기였음이 밝혀졌고, 준호의 생존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간 이식을 서둘러야 해요. 주치의의 말에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제 간을 이식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동생입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준혁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15년 전에 내가 날 구했잖아. 이제 내가 널 구할 차례야. 형이 혹시 잘못되면 걱정 마. 나도 한때는 의사였어. 이 정도 수술은 문제없어. 준호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형도 많이 외로웠죠? 그래, 외로웠어. 특히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생각했어. 저도요. 멀리서 장례식장 보면서 혼자 울었어요. 형제는 1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민수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삼촌, 아빠, 둘 다 건강하게 나오세요. 저 기다릴게요. 그래, 걱정 마. 금방 나올게. 준혁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앞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비서와 직원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동생분을 위해 간을 내주시다니.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준혁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옆 침대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동생이 걱정 마세요. 아주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준호도 깨어났습니다. 형, 깨어났구나. 형 괜찮아요? 당연하지. 난 튼튼하니까. 형제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퇴원했습니다. 준호의 신원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김준호, 다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박진수로 살았는데 갑자기 김준호가 되니까 천천히 적응하면 돼. 내가 도울게. 민수는요? 그 아이한테 아빠 이름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제 김준호예요? 그럼 저도 김민수예요? 준호가 놀라 민수를 봤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삼촌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빠가 삼촌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신 거라고요. 민수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겨서 좋아요. 삼촌도 있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의 거짓말이 끝나고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장 일은 그만두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형, 저는 고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15년 동안 혼자 살아남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내가 투자할게. 수산물 유통업 어때? 내 경험을 살릴 수 있잖아. 준호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가족끼리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날 저녁 15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 준호, 그리고 민수. 작지만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삼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요. 이제 아빠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15년 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부모님 산소는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함께 선 형제. 준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호예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효자식이었어요. 살아있으면서도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고. 준혁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하실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민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아빠 아들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손자의 인사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준호가 형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15년 전 그날 밤 기억나요? 어떤 날?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이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다음 날. 준혁은 기억났습니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날. 그때 그 조직 두목이 병원까지 찾아왔어요. 형이 의대생이니까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형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뭐? 그런 일이. 형은 병원에서 아버지 간호하고 있었죠. 저만 알았어요. 어머니도 모르게 막았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형의 미래는 지켜야 한다고. 우리 집안의 희망은 형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과 거래했죠. 제가 사고로 죽은 걸로 위장하면 보험금 5억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형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의대 수석 입학, 장학금, 교수님들의 칭찬. 동생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준호야, 전 평범했어요. 공부도 그저 그렇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하지만 형은 달랐죠. 형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될 사람이었어요. 민수가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쉬웠어요. 제 한 명이 사라지는 것과 형이 미래를 바꾸는 것. 답은 명확했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결정했어?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았어? 형이 알았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15년 동안 간직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이 나왔습니다. 형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봤어요. 형이 잘 지내는지 궁금할 때마다 이 사진 보면서 참았어요. 수첩 안에는 신문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준혁이 의사가 됐을 때, 병원을 개업했을 때, 사업가로 성공했을 때의 기사들이었습니다. 형의 모든 순간을 수집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준혁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나는 형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형은 제 선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줬잖아요. 성공해줘서 고마워요.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진짜 가족으로. 맞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 민수랑 같이. 집이 넓으니까 충분해. 형, 그건 15년을 떨어져 있었어. 이제라도 같이 살자. 민수가 환호했습니다. 와, 삼촌 집에서 살아요. 진짜요? 준호가 망설이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수 교육도 생각해야지. 좋은 학교도 가야 하고. 넌 못 받은 교육, 민수는 받게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형, 그날 밤, 준혁의 집에서 형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형,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형은 왜 결혼 안 했어요?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들 용기가 안 나더라. 혼자가 편했어. 이제는요? 이제는 달라. 가족이 다시 생겼으니까. 준호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행복해져요. 형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너도.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의 희생과 고통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을 치유할 시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두 사람을 깨웠습니다. 아빠, 삼촌, 아침 먹어요. 제가 김밥 만들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김밥.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달수의 증언과 당시 수사 기록을 대조한 결과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새로운 사실이요? 당시 조직이 보험 사기를 여러 건 저질렀고 준호 씨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처럼 살아남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놈들을. 이제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15년간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미 신원도 회복했고 가족도 찾았으니.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 권리야. 그리고 민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해.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공론화하면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준혁이 사무실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생각을 듣고 싶어. 무슨 생각이요? 너 15년 동안 수산물 시장에서 일했잖아. 그 경험을 살려보면 어떨까?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어떻게요? 내가 투자할게. 수산물 유통회사를 차려보는 거야. 내가 대표로.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 그건 너무 큰 돈이. 넌 15년의 현장 경험이 있잖아. 시장 상인들도 다 알고 물건 보는 눈도 있고. 나보다 훨씬 전문가야. 준혁이 노트북을 열어 사업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계획도 세워봤어. 프리미엄 수산물 유통. 너라면 할 수 있어.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 정말 저를 믿어요?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아빠, 하세요. 시장에서 아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다들 아빠 물건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형.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는 없어. 내가 있잖아. 한 달 후, 준호 수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노량진 시장 상인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독립했다며? 15년 만에 제 이름 찾았으니 이제 제대로 해봐야죠. 우리가 도와줄게. 좋은 물건 있으면 먼저 연락할게. 시장 상인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첫 거래처는 준혁의 소개로 연결된 중형 호텔이었습니다. 품질만 좋으면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새벽 경매에서 선별한 최상품만 공급하겠습니다. 15년 경력이 보증합니다. 시식 후 호텔 측은 즉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신선도는 처음입니다. 바로 계약하죠.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준호의 성실함과 전문성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준호 대표님 맞으신가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15년 전 같은 조직의 피해를 본 박상철의 아내입니다. 준호가 놀랐습니다. 박상철 씨라면 네, 제 남편도 그들 때문에. 하지만 남편은 진짜로.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거예요. 그 조직의 불법 행위를 기록한 것들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준혁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걸로 그들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여성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의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셔서. 준호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남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15년 전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랑 거래하고 싶대요. 정말? 대단한데? 형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형이 줬던 초기 투자금과 믿음이 없었다면. 준혁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 실력으로 이뤄낸 거야. 자랑스러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빠 회사에서 일할래요. 아빠처럼 물건 보는 눈을 키울 거예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삼촌처럼 되어야지. 싫어요. 아빠가 더 멋있어요.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간 이식 수술 후 몸은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정기검진 꼭 받아요. 걱정 마. 오히려 내가 잘 회복돼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나도 힘이 나. 형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번엔 제가 형을 도울 차례예요. 준혁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 진짜 가족으로. 밖에서는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가족에게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거짓 뒤에 찾아온 진실. 그 진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준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준호 씨, 15년간의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직에 남은 재산에서 추가 배상금도 나올 예정입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김준호 씨 덕분에 우리 남편의 억울함도 풀렸어요. 15년 만에야 진실을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배상금의 일부를 피해자 가족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저라도 살아남았으니 다른 분들의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준혁이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15년의 고통이 너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수사는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새벽 경매 나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좋은 물건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준호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시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어? 준호 형님. 민수가 처음 만났던 그 가게의 새 주인이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가게를 인수했어요. 형님이 보여주신 정직한 장사,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15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한편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저 진로를 정했어요. 뭘로? 경영학과 가서 아빠 회사 크게 만들 거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준호가 웃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삼촌이 과외 선생님 구해준대요. 최고로. 준혁이 조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형,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15년을 못 해준 게 있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가족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하고 가끔은 여행도 갔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준호도 돌아왔고 민수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형,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뭐? 매년 오늘을 우리 가족의 날로 정하면 어때요? 15년의 이별을 끝내고 다시 만난 날. 좋은 생각이야. 민수가 환호했습니다. 그럼 매년 파티하는 거예요? 좋아요. 1년 후, 준호 수사는 업계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모토로 한 경영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상식장에서 준호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을 15년 동안 저를 기다려준 형과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들 민수에게 바칩니다. 객석에서 준혁과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준호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늦었지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야. 민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삼촌, 저 대학 합격했어요. 뭐? 벌써 결과가 나왔어? 네. 경영학과 수시 합격. 준호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준혁도 조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제 대학생이 되는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5년의 이별과 고통, 그것을 넘어선 재회와 치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처럼. 가족은 때로 피로 이어진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15년의 아픔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셋 영원히 함께하자. 당연하지. 약속.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시작.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동생 준호, 그리고 동생의 희생 위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형 준혁.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가족의 사랑은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게 빛납니다. 준호는 15년 동안 유령처럼 살면서도 형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정받지 못해도, 보상받지 못해도 변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진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준호의 희생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준혁은 동생이 자신을 속였다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동생의 희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용서가 가족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준호가 혼자 짊어진 15년의 무게를 이제는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표현하지 못한 감사함이나 미안함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전하세요.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또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 하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함께여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